10년지기 생매장 사건. 10년지기 생매장 사건. 네. 연도는 2017년이고요. 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시작이 돼요. 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제 현금이나 물품을 나눠주는 업무를 하시는 사회복지사분이 한 아주머니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아주머니를 A 아주머니라고 할게요. 그 아주머니가 오셔야 될 때가 지났는데 안 오세요. 계속 안 오시니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이 A 아주머니는요, 약간 좀 어눌한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일상생활이 막 이렇게 못하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A 아주머니를. 아니 뭐 전에도 뭐 이렇게 좀 뭐 나가가지고 뭐 며칠 있다 돌아오시더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A 아주머니는 문자 메시지도 평소에 안 보내고 뭐 물건 살 때도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분이라 가지고 좀 그 생활 반응이 잘 안 나오는 분이었어요. 현금 쓰고. 네. 네. 근데 길어지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서 강력팀으로 사건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A 아주머니가 평소에 친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들한테 A 아주머니 근황을 좀 물어봐야겠다 이러면서 수사를 하는데 성남에 모란시장 있잖아요. 네. 그 5일장. 네. 이 A 아주머니가 그 모란시장에 장이 열릴 때마다 가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커피 네. 마시고 수다 떨고 뭐 이런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이랑 좀 친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이 모임 멤버분들한테 혹시 그 A 아주머니 최근에 보신 적 없느냐,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는 분 없느냐 했더니 그 모임 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게 어느 날 경기도 광주로 도망을 갔어요, A 아주머니가. 도망가는 날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동거남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직접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나도 어디서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 이제 동거남을 찾아가야겠죠 일단. 그랬더니 동거남이 자기도 그 소문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고 누가 지금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내가 지금 미치겠다. 이게 좀 오히려 잡아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의 근원지 찾는 게 그게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랬더니 처음에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았어요. 역시 그 동호회 아닌 동호회의 멤버. 모란시장 열릴 때마다 모여가지고 A 아주머니를 비롯한 그 멤버들과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이분도 좀 뭐 마음 붙일 곳이 없었나 봐요. 남편은 철원에서 밭농사를 혼자 하면서 이씨 아주머니는 얼마나 모란시장의 진심이었냐면 서울의 이제 강북 지역에 심지어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들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아들도 뭐 변변한 직업이 없는 청년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차도 없는데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그 렌트카를 타고 되게 효자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이 A 아주머니랑 그 이씨 아주머니는 특히 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친하긴 친한데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뭐 커피 좀 타와라 그러면 커피 타오고 약간 상하게 관계가 있는. 좀 미묘하게 이제 언니 동생 관계로 이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좀 봐주기도 하고 근데 또 뭐 심부름 같은 거 시키기도 하고 A 아주머니는 이씨 아주머니한테 언니라고 부르고 뭐 이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씨 아주머니한테 그 A 아주머니 경기도 광주에 갔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직접 들었대요. 언제 들었느냐? 7월 14일에 들었다. 모란시장에서 들었다. 근데 이 7월 14일이 좀 특이한 날인 게 A 아주머니가 휴대폰이 그날 꺼지거든요. 그날 꺼지고 이후에 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이씨 아주머니가 나는 그 다음번 모란시장 열릴 때 7월 19일에도 A 아주머니를 봤다. 모란시장에서. 그때도 건강히 와가지고 모란시장에 있다 갔다. 경찰이 이제 그때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7월 19일에 A 아주머니를 모란시장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씨 그리고- 아주머니만. 네. 그리고 7월 14일에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좀 그래도 이씨 아주머니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이씨 아주머니가 그 아들이 빌렸던 렌트카 그 행적을 한번 추적을 해봅니다. 네. 7월 14일에 그 차가 서울에서 성남으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좀 있다가 철원에 가요. 네. 그래서 수사팀의 어떤 형사분은 뭐 남편 잠깐 근데 그 A 아주머니 휴대폰 끊긴 게 어디지? 찾아보니까 남양주에서 끊겼어요. 남양주에서. 네. 성남에서 철원 가려면 중간에 남양주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가는 길이죠. 네, 가는 길에 끊기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씨 아주머니 아들을 불러가지고 최근에 철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만나러 뭐 며칠 날 갔었고요. 며칠 날 갔었어요. 하는데 7월 14일만 얘기를 안 해요. 거기서 추궁을 안 합니다. 자동차 내역 봤더니 7월 14일 갔구만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빠르게 그 철원 집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수색 영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철원 집을 갔어요. 형사팀이 영장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 좀 수색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수색을 한참 하는데 아마 형사팀은 혈흔 같은 걸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이러고 근데 남편분이 나 그럼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형사분들이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겠죠. 일대를 막 찾습니다. 찾는데 그 집이 있고 헛간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헛간에서 그 사이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지금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 씨랑 이 씨 아들인데 왜 남편이 자살을 하지? 네.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씨 아주머니랑 그 아들은 체포를 했죠. 이제 따로따로 놓고 압박을 하니까 뭐 금방 무너지죠. 사실은 A 아주머니를 살해를 했다. 7월 14일에 우리가 모란시장에서 입구에서 할 말 있다고 잠깐 얘기 좀 하자 동생아 차에 태웠다. 그리고 이 씨 아주머니가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네. 그 약에서 이제 수면제를 골라가지고 20알을 모은 거를 커피에 타서 건넸다. 아주 A 아주머니는 그 커피를 마시고 차를 몰고 철원으로 가다가 남양주 즈음에서 A 아주머니 휴대폰을 꺼내서 껐다. 그리고 철원에 가서 남편이랑 같이 셋이서 그렇게 잠든 A 아주머니를 세 사람이 합세해서 묻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서 생매장 사건이 된 거예요. 네. 어디다 묻었는지 파악을 해서 거길 이제 파봤죠. 봤더니 정말 A 아주머니 시신이 나왔고 A 아주머니 코 속에 흙이 호흡을 하려다가 아마 주무시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흙이 코로 들어왔던 거죠. 아들과 함께 10년지기 지인을 산채로 매장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 박 씨는 A 씨를 살해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어머니 부탁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인 이 씨 남편은 경찰 수사망이 조여오자 자택 인근 창고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생매장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 2017년인데 네. 틀어진 건 아마 2015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무슨 황당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데리고 철원에 갑니다. 자기 남편 집에 가요. 철원에 간 적이 있구나. 네. 가가지고 셋이서 거기서 막 술을 마셨어요. 네. A 아주머니랑 자기 남편이 성관계를 맺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데 이렇게 불륜 사건을 만들어서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할 때 자기가 좀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A 아주머니의 동거남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이 씨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막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16년 여름에는 두 가지 일이 거의 비슷한 때 일어나는데요. 이 씨 아주머니 아들이 이제 중고차로 수입차가 한 대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채무 이런 게 좀 뭐 있었던 모양인지 자기가 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야, 네 인감증명서 좀 갖고 와라. 네 서류 가지고 우리 아들 차 좀 뽑자.
근데 A 아주머니 동생이 그걸 알고 길길이 뛰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언니 나 그거는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 씨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어라? 뭐 이제 고가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 즈음에 이 씨 아주머니는 A 아주머니의 집에 가서 물건을 몇 가지 갖고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돼지 저금통, 뭐 비누. 동거남이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네가 가지고 오라고 나한테 부탁한 걸로 하자. 이 씨 아주머니가 그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돼요. 네. 근데 아무리 본인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서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시켰던 것이 이 모란시장 모임에서 소문이 나요.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 이런 소문이 좀 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씨 아주머니는 얘를 살려두면 이 소문이 더 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이 사람 때문에 소문이 나고 있다. 좀 있으면 철원에서도 난다. 그러니까 같이 제거하자. 형량이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는 이 씨 아주머니는 22년 그리고 저 아들은 15년을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는 이 씨 아주머니가 징역 30년, 아들은 18년 이렇게 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지인을 시켜서 남편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것이 알려질까 봐 생매장한 모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머니 이모 씨에게 1심의 징역 22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일까지 벌이는 게 이 범인들의 심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비인간화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랑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별 죄책감 없이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나는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연민의 감정 이런 게 발휘가 잘 안 되죠.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사람을 정말 인격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도구로만 보는 거죠. 다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게 뭐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되게 느끼는 바가 많은 그런 사건이네요. 네. 또 짐승 같은 범죄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네. 황영동 살인 사건인데 황영동. 49살 먹은 사내가 대낮에 공중화장실에서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를 합니다. 사내는 이제 칼을 들고 협박을 했는데 그 여성이 이제 막 도와달라고 했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옆에 전통 한옥이 공사 중이었어요. 거기서 공사를 하시던 인부분들이 여성을 이제 구하려고 사내를 이제 에워쌉니다. 이 사내는 또 그 인부들을 상대로 칼로 싸우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23살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네. 사내를 제압을 하다가 크게 다칩니다. 거의 목숨의 위기까지 올 때까지 다치고 경찰은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체포를 해갔습니다. 일단 강간 미수로 입건이 됐고요. 경찰이 이제 뭐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랄 자백을 해요. 내가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38일 동안 사람을 5명을 죽였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뭐 난자했다라는 표현으로 살해를 했어요. 이유는 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뭐 어떤 때는 1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 대전 충남 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자가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부녀자들이 혼자 있는 다방이나 가정집을 노렸고 범죄 수법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첫 살인이 이제 9월 9일에 대전에서 한 다방에 들어가서 그 여주인한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주인이 그거를 거부를 하니까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가정집에 침입을 합니다.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거기 계시던 아주머니를 10만 원을 빼앗았는데 이분한테 그런데도 또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이번에는 한 일주일 남짓 있다가 또 대전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20만 원을 빼앗고 그 다방 여주인을 살해를 하는데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칼로 38번을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대전 옆에 아산시에 가서요. 여관에서 여주인을 또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를 하고요. 이거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음식 시켜 먹고 고기 먹고 맥주 먹고 그게 한 6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네.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랬더니 또 칼로 찔러가지고 아주머니를 살해를 하고 그 주인 아주머니 그때 임신 6개월이었어요. 황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으면 임산부에게까지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방 여주인을 살해할 때는 무려 38차례나 흉기로 찔렀습니다.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처음에 하게 됐었습니다. 잔인한 수법으로 무려 5사람의 목숨을 뺏은 뒤 황 씨가 손에 넣은 돈은 고작 6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총 몇 개월간 일어났던 거죠? 이게 9월에서 10월인데 와. 정확히 2달도 아니고 한 38일이에요. 너무 짧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고.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7월에 잡혔었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다가 특수강간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8월에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증거가 모자라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납니다. 구속 집행적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그 구속의 집행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101조에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그럼 풀어주는 거네요? 네, 잠깐 석방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인가요? 네, 판사의 완전 직권이에요. 직권 판단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바라보는 판사의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아팠나 봐요. 예, 뭐 이제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줬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생활하면서 녹내장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되는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구속집행 그럼요. 정지예요. 아니 그리고 녹내장이 진행 중에 범죄를 일으킬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치료는 안 받고 범죄를 저질렀죠. 교도소 있다가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또 교도소 가고 또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범죄 내용도 다 그냥 강도상의 성폭행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황영동은 붙잡혔죠. 붙잡혀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는 다시 또 녹내장이 사유인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 황영동을 붙잡은 23살 청년의 이야기도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었는데 웬 흉악범이 칼을 휘두르면서 여성을 위협을 하니까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흉악범을 막아야겠다. 제압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당시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일을 했을 것이다. 똑같이 했을 것이다.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생계를 돕기 위해 일당 3만 원의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다 변을 당한 안 씨. 출혈이 심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남들도 막상 그렇게 어렵게 처해 있으면 다 그렇게 다 하고 해갖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황영동과 그 청년. 이런 게 계속 인간이라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이상하고 근데 범죄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걸 너무 보여주고 하니까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해서 소설가들이 그렇게 범죄를 모티브로 아, 사국쌤 긴 시간 지금 방송을 오늘 처음으로 저희 시청자 입장에서 예. 저도 그 니체의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이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서 그 제가 기억에 남는 글이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아까 그 장 작가님 이야기하신 대로 인간은 사실 양 끝에 짐승과 여기 인간이죠. 그 사이에 매달려 있는 줄처럼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인간은 자신을 극복하면서 인간은 멈추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주에 그럼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어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29살 신창원 씨가 없어진 사실이 순찰 도중 발견됐습니다.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다녔던 그를 검거한 것은 한 통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세요 그러신데요? 신창원이 그 사람을 좀 불안한 사람이 맞다고요.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혜와 조연수가 오늘 낮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는데요. 지난달 30일부터 공개 수배로 전환된 지 17일 만입니다.
이렇게 이제 범죄 수사에 그 여러 공개 수배를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15년에 발생한 소위 트렁크 살인 사건으로 보도가 된 김일곤이라는 자에 의한 살인 사건입니다. 2015년에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대형 그 마트 주차장에서 범인이 전국을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피해자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트렁크에 피해자의 시신을 싣고 심지어 피해자를 싣고 서울 시내를 통과를 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그 차에 불을 지르고 간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차를 열어보니까 이 시신이 발견돼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하죠. 서울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불안한 듯 멈칫하며 주차장을 나섭니다. 남성이 주차장을 떠난 뒤 차량 트렁크에서 갑자기 불이 났고 소방당국이 불을 끄는 도중 차량 트렁크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시신이 놓여있는 어떤 그 밑에 꺼내서 이제 내용물을 보니까 이 사망한 여성의 지인이 보낸 사적인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김일곤을 확보를 해요. 원래 납치하고 살해할 목적이었을까요? 왜 죽이까지 했을까요? 살해한 이유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김일곤은 이제 이 사건, 지금 이 살인 사건이 나기 4개월 전에 자신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와 어떤 차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이제 시시비비가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 찾아갈 때 칼을 소지하고 가요. 근데 막상 갔더니 상대방이 칼을 꺼냈는데도 칼 들고 덤벼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하니까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황당하게도 여성을 납치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속여서 취업하게 만들고 환심을 사서 유인하겠다. 사자하고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자기가 목표로 한 그 사람의 도구로 지금 누군가의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참혹한 죽음을 맞은 정말 이상한 형태의 범죄거든요. 전과가 22범이었습니다. 그 시신을 이렇게 훼손하고 부르지르고 간 행위만 보더라도 럭비공 같은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너무나 충동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렇게 혼자 숨어 있는 것이 일주일 열흘이 굉장히 참기 힘들 것이다.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은 공개 수배를 하고 나서 이제 체포가 되었는데요. 최근 서울 성동구에서 일어난 일명 트렁크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용의자 공개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용의자 김일곤은 지난 11일 여성 주모 씨를 살해하고 차량 트렁크에 실어 불까지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일 후에 결국은 나타납니다. 김일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요. 한 동물병원으로 찾아갑니다. 동물 마취제를 달라고 해요. 이제 자기 복수의 대상에 이제 마취하고 뭐 범행을 저지르겠다 이런 계획이겠죠. 여기까지도 어설퍼요. 네. 그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눈치가 이상하니까 이 간호사가 얼른 112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 소리를 듣고 이제 김일곤은 도망을 가죠. 그런데 도망을 가서 길을 가던 중에 출동을 하던 경찰이 발견을 합니다. 김일곤의 모습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로를 그냥 달려가서 김일곤 체포를 합니다. 경찰 검문을 받던 남성이 갑자기 도망치려 합니다. 급기야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꺼내들고 휘두릅니다. 제압당할 듯 당할 듯 계속 저항하던 이 남성은 지나가던 시민이 가세에 흉기를 뺏은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바로 트렁크 여성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었습니다. 아주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나이가 차이가 좀 나니까 이 프로파일러들이 아주 그냥 정색을 하고 쳐다보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약간의 그때부터 갑자기 눈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래서 자 이제 눈을 위로 올리고 나는 봐야지 이제 이런 태도로 이 면담을 시작을 했었죠. 제가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아주 왜곡되게 받아들이고요.
끝없이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런 편집증적인 성향. 근데 그 기록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불친절을 해줬던 간호사, 내가 판결을 받을 때 나한테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 그래서 형사.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죠. 그랬더니 단 한마디로 돈 주면 다 돼. 나는 지금도 억울하다라고 고함을 치고요. 김일곤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버럭 화를 냈고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나. 범행 동기를 묻자 또다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김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이 판단이 옳으냐며 항의했다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고향에서 발생한 여관 종업원 살인 사건. 1995년 10월에 고향에 있는 한 여관에서 여관의 종업원이 칼에 목을 찔린 채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피 묻은 옷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이 안에서 도장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 도장의 이제 주인을 찾아봤더니 그 여관에서 장기 투숙을 하던 사람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신원이 어쨌든 밝혀진 것이죠. 또 다른 곳에 또 투숙을 하면서 유사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찰이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만여 장 이상 전파를 합니다. 지난 1995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여관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55살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방송을 통해 2차례나 공개 수배를 했지만 김 씨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1995년 10월에 사건이 발생하고 그해 연말에 주소 불분명으로 결국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그게 더 찾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담당 수사관이 이 말소된 주민등록이 살아났는지 무려 12년 동안. 2007년 11월에 충남 천안에 있는 한 동네에서 주민등록이 회복된 것을 찾아요. 그래서 잠복을 하는데 며칠째 잠복을 해도 결국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형사가 아이디어를 기초수급생활자로 해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보조를 받아가기 위해서 회복시켜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인하는 이런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김장김치를 나누어 줄 테니 와서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이 살인범이 해오니 경찰은 범인을 체포를 하게 되죠.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1995년에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6살 김모 씨를 12년 만에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매달 한 번씩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했고 올해 9월 김 씨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김 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형사님 대단하시네요. 증명. 유독 이 사건에 굉장히 올인하신 거예요. 살인 사건이고 굉장히 참혹하게 또 피해자가 돌아가셔서 어떻게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하고 짜투리 시간에 그 끈을 결국 놓지 않는 거죠. 윤 형사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400여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모두 복사해 다니며 김 씨를 추적해왔습니다. 그 사건들 많이 대부분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큼 제가 그 끈을 놓지 못하겠더라고, 이 끈을.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잡힐 때는 신념이 항상 있었던 거죠. 말소를 회복한 것도 동네 분들이 동사무소하고 이제 서로 제안들을 해주어서 밝힌 거잖아요. 그래도 안 밝히면 그게 회복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밝히게 된 거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친밀해하는 사이가 있죠. 가족이죠, 바로. 가족이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가정폭력이 사실 폭력으로 인식되는 데까지 우리가 되게 오랜 시간 걸렸듯이 친족 성폭력 문제도 사회의 문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의붓 아버지 살인 사건입니다. 92년 1월 17일에 이제 경찰서로 강도 신고가 옵니다. 한 가정집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였고 현장에 경찰에 가보니 안방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누워서 가슴에 칼에 찔린 채 이미 사망을 해 있었고요. 중년 남성의 딸이 공업용 테이프로 손발이 묶인 채 근처에 있었어요.
집에 현금이 좀 없어진 걸로 확인이 됐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이 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요. 사망한 피해자의 딸 A라고 할게요. 이 A가 이미 대학생이었는데 네. 아빠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대학생 딸이 아빠랑 자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수사관이 조금 이상하다고 의심을 했었고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금품을 훔쳐간 강도가 딸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인 강도 사건과 조금 다르다고 이제 경찰이 판단을 해요. 그리고 또 살펴보니 이 아버지는 A의 친아버지는 아니고 의붓 아버지였다는 점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A라는 딸에게 약간 거짓말을 해요. 너희 아버지 응급실에서 봤는데 살았더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살았다고 하면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이제 냅니다. 막 소리를 치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3자의 지문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지문은 A 양과 같이 대학교를 다니는 이제 B군의 지문이었고 이 B군이 체포가 되고 A 양이 내가 죽였어요. B군은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은 바로 이 A 양과 A 양의 남자친구 B군이었던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 사망한 피해자는 살인의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A 양은 12살 때부터 이 의붓 아버지에게 신족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던 것이었습니다. A 양과 B군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A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해요. 7살 때 재혼을 하고 이 의붓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A 양이 12살이 되던 해부터 이제 상습적으로 A 양을 이제 성폭력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성폭력은 가족들 몰래 A 양 성폭력하다가 A 양의 어머니가 이걸 다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계속 성폭력하기 시작을 해요. A 양의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면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았고 한 번은 이 A 양과 A 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A 양의 의붓 아버지의 직업이 이제 검찰청의 간부였던 거예요. 당시에 경찰이 A 양의 아버지를 보고 검찰청 간부인 걸 확인하고 그대로 그냥 돌아간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무기력해졌겠죠. 공권력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대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A 양은 결국에 이제 20살이 돼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A 양의 아버지는 그 A 양의 그 학교 시간표까지 관리를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그때 또 아버지가 계속 성폭력을 또 자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A 양이 이제 이 B군을 만나게 되거든요. 다행히도 B군은 A 양의 이런 그 피해 사실을 다 알고도 A 양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A 양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한 번은 A 양과 B군이 함께 아버지한테 가서 교제를 허락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하는데 절대 안 된다. 눈에 띄지 마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A 양과 B군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의붓 아버지의 범행을 중단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의붓 아버지가 죽어야 끝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B군이 집에 와서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칼로 심장 부위를 찔러서 바로 이제 살해합니다. 그리고 강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A 양의 손발을 다 묶고 현금도 없애고 또 집도 막 흐트러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이 이제 다 밝혀지게 된 거죠. 경찰의 신고나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너무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B군의 부모님이 이제 이런 상황을 모두 확인을 하고 아들과 이 A 양을 도와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서 사건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을 해요. 아, 당시에도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여기서도 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공동 대책위를 꾸리고 수많은 피해 지원 단체와 그리고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 A양과 B군을 이제 구명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22명의 변호사들이 이 A양과 B군의 이제 무료 변론을 받게 돼요.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막 신문 기사 찾아보고 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A양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속된 후 감옥에서 보낸 7개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벌을 받을 테니 B를 선처해 주세요라고 A양이 얘기를 했고요. 들을수록 참 잔혹하다. B군도 어머니 다음으로 사랑하는 A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알고도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A의 의붓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A를 살린 겁니다. 라고 최후 변론을 합니다. 결국에 B군에게는 징역 5년, A양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가 납니다. 자신을 성폭행해온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의 경우 범행 과정 내내 소극적으로 개입해온 점을 고려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직접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엄정한 법 질서를 무너뜨린 점이 인정돼 징역 5년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이제 이슈가 됐었던 사안이고 이들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었던 사안이라서 결국에는 이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과 이제 복권을 단행을 하는데요. A양은 사면이 되고 이 B군도 남은 형기의 절반을 이제 감형받게 돼요. 이런 식으로 사건은 이제 종결이 됐고요. 이게 단순히 어떤 피해나 피해 가족의 개인적인 불행인가? 우리 사회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신족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드디어 가지게 되죠. 그리고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시행이 됩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 추행이 이제 법률적으로 개념이 잡히고 이 친족 성폭력은 좀 줄어들었나요? 친족 성폭력은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가장 이 암수율이 높은 범죄예요. 신고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못 하거든요. 한 4%대 정도의 신고율을 가지고 있어요. 사건을 이제 처음 접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큰아버지에게 사실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안이었는데 너무 저한테 온갖 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가해자들의 제가 봤을 때는 사돈의 8촌까지 전화가 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너가 열심히 안 해도 돼.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아니면 착각했을 수 있어. 그냥 예쁘다고 그런 건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저에게도 회유와 협박을 하는 거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변호사인데 내가 가정 파괴범이 됐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그걸 겪으면서 와, 이 변호사한테도 이러는데 피해자한테는 얼마나 더 했을까. 그리고 피해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가족이 있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이제 평온했고 정상적으로 보였던 가족이 해체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죠. 가족들이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없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네요. 두 가지 사례 좀 더 말씀드리면 되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7년간 미성년자인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광주에 사는 50대 A씨는 친딸 2명을 지난 2012년부터 7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자매는 당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딸들이 잠을 자거나 심지어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강간하고 추행했습니다. 딸들이 집에 없을 때는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딸들이 초등학교 학생이던 시절부터 강간과 강제 추행을 상습적으로 합니다. 딸의 신체를 촬영해서
사진을 보내라 이런 요구도 하고요. 피해자들의 엄마는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신고하거나 다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보통 그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보호자들이 쉽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엄마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선뜻 도와줘야 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 되게 큰데 가해자가 이 가정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계가 막막한 거기서 오는 어떤 두려움도 신고를 사실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되게 커요. 그리고 이제 친오빠가 성폭력한 사안인데 피해 여동생이 성폭력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린 적이 있고 이제 29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던 사실이 있어요.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이 사안도 오빠가 친동생을 성폭력하고 그 성폭력 상황을 이들의 부모는 오빠에게는 아주 여러 명의 변호사를 붙여주면서 무죄 변론을 시키고 이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가 홀로 어렵게 싸워 나갔던 사안이에요. 없어서 제가 많이 못 보는 게 아니라 신고가 되지 못하는 사건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식이 한 명은 가해자고 한 명은 피해자예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피해자 편 들어주는 부모는 없어요. 가해자가 된 우리 다른 자식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런 사안을 보면 사실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고 오히려 기대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상황인 거죠. 반대로 피해자의 각오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우리 가족과 난 단절될 각오를 네. 하지 않는 한. 실제로 선고형도 일반 강간죄에 비해서 사실 많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들이 도대체 얼마의 형을 사는지 71.4개월 정도, 6년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다시 가정 친족 관계로 돌아왔을 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형량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형량인데요. 고민이 되겠지만 피해자를 조력해주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사실은 있어요.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 뭐 쉼터라든지 피해자 지원 시설로 가서 보호받고 가족과 단절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신고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내는 목소리를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그 용기를 지지해주고 함께 고민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